고등학생이야? 오빠들이 어른이 되는 법 알려줄까? 조폭들이 실수로 건드린 여고생의 아빠가 알고 보니 대한민국 최강의 비밀병기인 특전사 3스타 사령관이라 조직 전체가 삭제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불빛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한 발짝만 벗어난 곳에는 네온 사인이 미처 집어삼키지 못한 짙은 어둠이 웅크리고 있었다. 신촌의 번화가에서 뻗어나온 거미줄 같은 골목길, 취객들의 고성과 웃음소리마저 희미해지는 그곳은 도시의 그림자였다. 술과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여 뿜어내는 역한 냄새가 축축한 아스팔트 위로 가라앉아 있었다. 한유리. 교복 치마 아래로 단단하게 뻗은 다리가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17, 무진여자고등학교 2학년. 그녀의 발걸음은 또래 여고생들처럼 가볍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마치 잘 닦인 군화처럼 절도 있고 망설임이 없었다. 어깨에 맨 가방에는 문제집과 함께 땀에 전 도복이 들어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도장에서 3시간의 수련을 마친 뒤였다. 땀을 쏟아낸 뒤에 상쾌함과 근육의 기분 좋은 통증이 온몸을 감쌌다. 유리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심장, 제707 특수임무단을 지휘하는 살아있는 전설 한진평 중장이었다. 3스타라는 계급장이 주는 무게감보다 아버지는 유리에게 최고의 군인이라는 자부심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유리야,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부수는 힘이 아니다.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능력이다. 그 가르침은 유리의 뼈에 새겨져 있었다. 5살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그리고 언젠가 마주할지 모를 약자를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이자 신념이었다. 그때였다. 유리의 예민한 청각이 불규칙하고 거친 목소리들을 포착했다. 골목 깊숙한 곳, 낡은 가로등 불빛이 겨우 닿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남자들의 저속한 낄낄거림. 유리의 발걸음이 소리 없이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평범한 여고생의 것에서 훈련된 전사의 것으로 바뀌었다. 고요하고 차갑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 가로등 아래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 벽에 몰린 채 떨고 있었다. 짙은 화장과 짧은 치마가 아니더라도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는 누가 봐도 위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누가 봐도 한눈에 불량배임을 알 수 있는 사내 셋이었다. 가죽 점퍼와 문신, 그리고 상대를 벌레처럼 보는 오만한 눈빛. 오빠들이랑 잠깐 얘기 좀 하자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가장 앞에서 실실 웃는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여자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비틀었지만 남자의 손은 집게처럼 그녀를 붙들고 놔주지 않았다. 이거 나요. 제발. 이거 봐라. 목소리도 예쁘네. 노래방 가서 딱 한 곡만 부르고 가자. 응. 남자의 더러운 손이 여자의 턱을 향해 다가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낭낭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손 놓으시죠. 세 남자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유리. 그들의 눈에는 먹잇감이 제 발로 하나 더 걸어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뭐야, 이 꼬맹이는? 야, 너네 학교는 요즘 애들한테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안 가르치냐? 앞장섰던 남자가 여대생을 놓아주고 유리에게로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상대를 완전히 얕보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저씨들. 유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그분 겁먹은 거 안 보여요? 길 막고 여자분 괴롭히는 거 좋은 그림 아닌데요. 그냥 보내주시죠. 조용히. 하. 인연이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네.
남자가 유리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유리의 몸이 살짝 옆으로 비틀렸다. 남자의 손은 허공을 갈랐고 중심을 잃은 그의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다. 동시에 유리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솟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턱에 정확하게 꽂힌 발등 찍기.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남자는 그대로 뒤로 낮아빠져 아스팔트 위에서 경련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한 것도 잠시 곧바로 분노에 찬 얼굴로 유리에게 달려들었다. 이 어린 것이. 오른쪽에서 달려드는 남자의 주먹을 유리는 왼팔로 가볍게 흘려보냈다. 동시에 안으로 파고들며 오른 팔꿈치로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 하는 신음과 함께 남자는 숨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그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품속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접이식 칼이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 미친년아.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섬광을 터뜨렸다. 하지만 유리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수없이 말했다. 상대가 무기를 들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신호다. 유리는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빈틈없는 자세로 칼을 든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유리는 상체를 숙이고 뒤로 젖히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모두 피했다. 마치 춤을 추는 나비 같았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는 수천 번의 반복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정확성을 담고 있었다. 남자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움직임이 커진 순간 유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안으로 파고들며 왼손으로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낚아채 꺾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유리의 오른손 손날이 남자의 목 옆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정적이 흘렀다. 바닥에 쓰러진 3명의 남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복 차림의 유리가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떨고 있는 여대생에게 향하자 조금 누그러졌다. 괜찮으세요? 여대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유리를 보다가 이내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네, 내고 고마워요, 학생.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어요. 유리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 하수구 쪽으로 밀어넣고는 가방을 둘러맸다. 저기, 학생. 여대생이 다급하게 유리를 불렀다. 저 사람들 그냥 깡패 아니에요. 이 근방에서 유명한 흑사파 애들이에요. 분명히 보복하러 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학생 이름이라도. 유리는 뒤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제 걱정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그냥 나쁜 꿈 꿨다고 생각해요. 유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아드레날린이 식자 온몸의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났다. 아까 마지막 남자의 칼날이 스쳤던 팔뚝이 살짝 쓰라렸다. 교복 재킷이 조금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선명하게 남은 것은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눈빛과 언어였다.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오늘 밤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강함의 의미를 처음으로 실전에서 증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거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강철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유리의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공기가 조금 달랐다. 군복 대신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한진평 중장은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딸에게 향해 있었다. 팔은 왜 그러냐?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던진 한마디였다. 유리는 어젯밤 칼날에 스쳤던 팔뚝을 자신도 모르게 문지르다 흠칫했다. 작은 상처라 대수롭지 않게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두었을 뿐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어제 도장에서 대련하다가 좀. 거짓말. 한진평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딸의 얼굴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리는 잘 알고 있었다. 특수부대 지휘관의 눈은 단순한 시력이 아니었다. 상대의 심리와 상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통찰력이었다. 유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결국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여대생을 구한 것, 3명의 불량배를 상대한 것, 그리고 칼을 든 상대까지 제압한 것까지. 담담하게 사실만을 이야기했지만 한진평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내가 배운 태권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라고 가르친 게 아니다. 불필요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 여자분은 그래서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나. 한진평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었다. 상대가 셋이고 무기까지 소지하고 있었다. 만에 하나 내가 실수라도 했다면. 실수 안 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유리는 지지 않고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힘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한진평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을 딸이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처 다시 보자. 소독은 제대로 한 거냐? 아버지가 직접 상처를 살피고 약을 발라주는 동안 유리는 아버지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유리의 일상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등하굣길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학교 앞 편의점, 동네 버스 정류장, 학원 건물 입구.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분명히 유리를 향해 있었다. 어젯밤 골목에서 봤던 그들과 비슷한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학교 생활도 편치 않았다. 어젯밤의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경찰에 신고했던 여대생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들의 소문이 뒤섞여 무진여고 2학년 한유리가 조폭 3명을 때려 눕혔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다. 아이들은 유리를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어떤 아이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대부분은 슬금슬금 피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이 유리를 교무실로 불렀다. 유리야, 요즘 너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구나. 남자애들이랑 싸웠다는 게 사실이니? 싸운 게 아니라. 어찌 되었든 구설에 오르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너는 아버님 명예에 흠이 가면 안 되지 않니?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고 친구들이랑도 너무 어울려 다니지 마라. 혹시라도 다른 애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의 말은 비수처럼 유리의 가슴에 박혔다.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자신이 숨어야 하고 외톨이가 되어야 하는가.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었지만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하굣길 유리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학교 후문 쪽의 좁은 골목. 역시나였다. 담벼락에 기대서 담배를 피우던 낯선 남자 둘이 유리를 보자마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유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두려움은 아니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유리는 인적이 드문 공원 안으로 들어섰다. 남자들도 망설임 없이 따라 들어왔다. 공원 중앙의 벤치에 이르러서야 유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남자들은 씩 웃으며 다가왔다. 학생, 우리가 누군지 알지? 어제 우리 동생들 작살낸 게 너라며? 그래서요? 어린애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우리 형님이 학생 좀 보자고 하신다. 순순히 따라오면 험한 꼴은 안 당할 거야. 그 순간 한 남자가 유리의 팔을 잡아채려 했다. 유리는 몸을 낮추며 그 손을 피하고 그대로 남자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뒤로 물러섰고 다른 남자가 뒤에서 유리를 덮쳤다. 혼자가 아니었다. 공원 나무 뒤 미끄럼틀 뒤에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더 나타나 유리를 포위했다. 어이구, 힘도 좋아. 하지만 오늘은 혼자서 힘들걸? 그들은 비웃으며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위협이었다. 유리는 마음을 굳혔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설령 모두를 상대하지 못하더라도 한 놈이라도 더 물고 늘어지리라. 유리가 자세를 낮추고 달려들 준비를 하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공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조폭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공원 입구 검은색 세단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평범한 신사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혹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 같은 압도적인 존재감. 한진평 중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딸을 포위한 무리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상대를 압도하는 위압감만이 존재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이냐? 한진평의 등장은 전장의 흐름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대여섯 명의 조폭들은 자신들이 포위하고 있던 사냥감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최상위 포식자를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굳어버렸다. 평범한 중년 신사라고 하기에는 그의 눈빛과 기세가 너무도 살벌했다. 수십 년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져진 군인의 기백은 동네 양아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뭐야 이 아저씨는?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 하나가 허세를 부리며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면 다쳐요. 저 계집의 아빠라도 되나? 내가 제 아빠다. 한진평은 조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뜨거웠다. 그리고 너희들은 방금 내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거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진평의 몸이 움직였다. 앞으로 나섰던 조폭의 멱살을 잡아채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다. 인간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쿵 하는 굉음이 울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조폭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나머지 조폭들이 경악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누군가는 주먹을 날렸고 누군가는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단 하나도 한진평의 몸에 닿지 않았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피하고 흘리고 받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특전사 요원들에게 가르치는 실전 격투술, 크라브 마가였다. 사람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살인 기술. 한진평의 손바닥이 날아드는 주먹을 받아내며 그대로 상대의 팔을 꺾었다. 팔꿈치 관절이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조폭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뒤에서 덮치려던 다른 조폭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돌아서며 목을 후려쳤다. 단 2번의 공격에 거구의 남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상황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한유리가 보여준 태권도가 절도 있고 화려한 무예였다면 한진평이 보여주는 격투술은 오직 파괴와 제압을 위한 냉혹한 기술의 집합체였다.
조폭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한진평은 단 한 명도 놓아주지 않았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공원 바닥에는 신음하는 조폭들만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진평은 거친 숨 한 번 몰아쉬지 않고 넥타이를 살짝 바로잡으며 딸에게 다가갔다. 괜찮으냐? 네. 아버지. 유리는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도장에서 사범님들에게 혹은 텔레비전 속 군인들에게서 보았던 강함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실전의 힘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한진평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놈들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내 놈들 소속이 어디냐? 누가 시켰지?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저 죽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죽는다. 한진평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남자의 손가락 하나를 잡아 뒤로 꺾었다. 우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 공원에 울려 퍼졌다. 다시 묻겠다. 누구냐? 흑사파. 마동철 마 사장님이 시켰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흑사파 마동철. 한진평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남자를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지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비둘기 공원. 처리할 쓰레기들이 좀 있다. 경찰 말고 아는 애들 좀 보내라. 조용하게. 전화를 끄는 한진평은 유리의 어깨를 감쌌다. 가자 집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부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버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흑사파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위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것이다. 보복은 더 집요하고 잔인한 형태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아버지. 유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위험해지실 수도. 한진평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을 주시하며 말했다. 그놈들이 감히 군인을, 그것도 현역 장성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놈들은 그저 자기 딸을 지키려는 한 아버지를 건드린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리고 유리야. 내 잘못이 아니다. 너는 옳은 일을 했다. 비겁하게 숨거나 피하지 않았지. 아버지는 그런 내가 자랑스럽다. 다만 이 세상에는 법과 상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썩어빠진 구석이 너무도 많다. 오늘 내가 본 것처럼. 한진평은 차를 세우고 유리를 바라봤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나설 차례다.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까지 뽑아버릴 테니.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내리는 선멸작전의 개시 명령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적을 눈앞에 둔 지휘관의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흑사파는 아직 자신들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진평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 사령부의 수장이었다. 그의 서재는 평범한 가장의 공간이 아니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군사 전문 서적과 전술지도,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암호화된 군용 통신 장비가 이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암호화 회선을 통해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단 2번의 호출음 만에 전화를 받았다. 사령관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충성심과 존경이 배어 있었다. 박성준 소령. 한때 한진평이 707 특수임무단에서 가장 아꼈던 팀장이자 지금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그림자 요원으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그의 임무는 공식적인 군사작전이 아닌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내부의 적을 조용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박소령, 오랜만일세. 자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해야겠다. 한진평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지만 박성준은 그 이면에 들끓는 분노의 용암을 느낄 수 있었다. 사령관이 개인적인 부탁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는 의미였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임무든 받들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흑사파라는 조직이 있다. 총책은 마동철이라는 자다. 오늘부터 24시간 안에 그놈들의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자금 흐름, 사업장, 조직도, 개인 신상, 연줄이 닿아 있는 비호 세력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혹시 표적과의 교전 수칙이나 행동 방침에 대한 지침이 있으십니까? 박성준의 질문에 한진평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생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저항할 경우 자네의 판단에 맡기지. 단 마동철이라는 놈은 반드시 살려둬라. 내가 직접 처리할 일이 있으니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작전에 착수하겠습니다. 충성. 통화가 끝나자마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가 톱니바퀴를 맞물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성준은 즉시 방첩사 내 자신의 팀원들을 소집했다. 모두가 한진평 사령관이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킨 특전사와 정보사 출신의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군번도 이름도 없는 유령들이었지만 국가가 부여한 권한 아래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쥔 자들이었다. 한 팀은 경찰청 내부 정보망과 국세청의 세무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다른 한 팀은 국가정보원의 통신감청부서와 협력하여 흑사파 조직원들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실시간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또 다른 팀은 이미 흑사파의 활동 반경인 신촌, 홍대, 연남동 일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안면 인식 시스템을 가동했다. 한진평의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1시간 만에 마동철과 흑사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벌거벗겨진 채 거대한 현미경 위에 올려진 샘플이 되어 있었다. 한편 마동철은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공원에서 한진평에게 박살이 났던 조직원들이 머리를 조아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래서 고작 교복 입은 계집애 하나랑 어디서 굴러먹던지도 모를 아저씨 한 명한테 조직원 대여섯이 이 꼴이 돼서 돌아왔다. 이 말이야? 마동철은 옆에 있던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조직원의 머리에 그대로 내리쳤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튀고 조직원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 아저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 한 번 마주쳤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닥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변명하지 마. 마동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의 조직원들은 비록 인류는 아닐지언정 산전수전 다 겪은 놈들이었다. 그런 놈들이 정체불명의 남자 한 명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놈에 대해 알아봐. 이름, 직업, 사는 곳. 뭐하는 새끼인지 샅샅이 뒤져내. 그리고 그 딸년. 한율이라고 했나? 그 계집의 학교랑 집 주변에 애들 더 풀어. 이번엔 납치가 아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끌고 와. 그 애비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제 딸이 눈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걸 보면 알게 되겠지. 마동철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구역에서 자존심을 구긴 일에 대한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한진평의 뒷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정보뿐이었다. 한진평, 예비역 육군 대령 출신의 군납업체 고문. 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의 진짜 신상은 민간정보원 수준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그 시간 유리는 자신의 방에서 도복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있었던 일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압도적인 모습을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그저 엄하고 강한 군인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옥의 악귀로도 변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유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이 내린 아파트 단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어딘가에 자신을 노리는 독사 같은 눈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딸로서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자신 또한 이 싸움의 당사자임을, 더 이상 보호만 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하고 싶었다. 다음 날 새벽 한진평의 서재 책상 위에 박성준 소령이 보낸 중간 보고서가 출력되고 있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흑사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표적 흑사파, 두목 마동철, 전직 복서 출신, 불법 사채, 유흥업소 관리, 폭행, 협박 등 다수의 전과 기록, 주요 자금원 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및 성매매 알선, 신촌 일대 상가 보호비 갈취, 조직 규모 핵심 조직원 15명, 외곽 조직원 및 동원 가능 인력 약 50명. 비호 세력 서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경사뇌물 수수 및 수사정보 유출 혐의, 서부지검 박검사실 소속 최 수사관 사건 무마 및 압력 행사 혐의, 주요 활동 거점 홍대 입구역 인근 클럽 블랙홀 실소유주 마동철,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텔 불법 사채 사무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한진평의 눈빛이 서리처럼 차가워졌다.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 대출 및 성매매 알선이라는 부분에서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자신의 딸과 같은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쓰레기들. 용서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제는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켜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한진평은 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마동철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비열하고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의 얼굴. 마동철. 한진평은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내 놈은 지옥을 너무 얕봤다. 이제부터 내가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가르쳐주마. 그의 눈은 이미 사냥감의 목에 이빨을 박아 넣을 준비를 끝낸 최상위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흑사파의 운명을 결정지을 잔혹한 사냥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사냥은 동이 트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진평의 작전은 마동철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뱀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몸통을 이루는 비늘과 근육을 하나씩 끊어내 숨통을 조여야 했다. 작전명은 서전트 스톰, 흑사파를 겨냥한 국지적이고 정밀한 폭풍이었다. 첫 번째 타격 자금줄 차단. 마포구 합정동의 한 허름한 오피스텔 7층. 흑사파의 돈줄인 불법 사채 사무실이었다. 이른 새벽 사무실 안에서는 밤새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협박하던 조직원 서너 명이 피곤해 지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뭐야? 조직원 하나가 의아해하며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그가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박성준 소령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방탄복이나 군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암살자 같았다. 뭐야 너희들. 조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변의 둔기를 집어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성준의 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싸움이 아니었다. 훈련된 전문가들의 완벽한 제압 시범이었다. 팀원들은 사무실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대포폰 수십 개, 채무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컴퓨터, 그리고 비밀 금고 안에 숨겨져 있던 마동철의 비자금 장부까지. 모든 증거물들이 단 5분 만에 확보되었다. 박성준은 확보한 장부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평소 청렴하기로 소문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한 팀장에게 전송했다. 그리고는 팀원들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다. 1시간 뒤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오피스텔의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을 때 그곳에는 손발이 묶인 채 재갈이 물린 조직원들과 그들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들만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타격 내부 균열 조장. 같은 시각 흑사파의 중간 보스 중 한 명인 독사 최기태는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있던 모텔에서 막 잠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마동철의 오른팔 격으로 조직의 폭력적인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낯선 번호로부터 도착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다. 메시지에는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최기태 자신이 마동철의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하는 모습, 그리고 조직의 비밀을 경쟁 조직에 팔아넘기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들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마동철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밤 자정까지 조직을 떠나 조용히 잠적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진들은 마동철의 책상 위로 배달될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통보다. 최기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마동철의 잔인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배신자는 팔다리 중 하나를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산채로 수장당하거나 폐차장에서 차와 함께 지식여졌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선택지는 없었다. 그는 내연녀를 버려둔 채 옷만 걸치고 모텔을 뛰쳐나와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 이와 같은 익명의 메시지는 흑사파의 핵심 간부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송되었다. 누군가는 횡령의 증거를, 누군가는 마약 투약의 증거를, 또 누군가는 경찰의 프락치 노릇을 한 증거를 받았다. 한진평의 팀은 이미 그들의 모든 약점을 손에 쥔 채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고 있었다. 세 번째 타격 물리적 거세. 그날 밤 마동철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원들이 한 상가의 보호비를 뜯으러 가는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 그들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차장의 모든 불이 동시에 꺼졌다. 완전한 암흑 속에서 조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폭풍이 그들을 덮쳤다. 크악, 비명과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박성준의 팀원들은 최첨단 야간 투시 장비를 착용한 채 한나처럼 모든 것을 보며 움직이고 있었다. 반면 조직원들은 눈뜬 장님 신세로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몇 분 뒤 주차장의 불이 다시 켜졌다. 그곳에는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탈골된 채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조직원들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망가진 몸 위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유리에게서 손 떼라. 소식을 전해 들은 마동철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돈줄은 막혔고 믿었던 부하들은 사라지거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남은 놈들마저 겁에 질려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과 공포. 그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잔인했다. 경쟁 조직의 소행이라기엔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대체 어떤 새끼가 나 마동철한테 덤비는 거야? 나와.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붙어 이 개새끼야. 하지만 그의 외침에 답하는 것은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는 이제 고립된 섬이었다. 의심과 공포가 그의 이성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그 아이 한유리. 그 아이만 잡으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을 수면 위로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광기 어린 눈이 번뜩였다. 뱀은 몸통이 잘려나가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진평이 그리고 있던 사냥의 마지막 그림이었다. 마동철은 벼랑 끝에 몰린 쥐였다. 이성을 잃은 쥐가 고양이를 물려고 덤벼들 듯 그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한율이었다. 그녀를 인질로 삼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자신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는 남은 조직원들을 모두 긁어모았다. 겁에 질려 흩어졌던 이들까지 협박과 돈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20명 남짓 흑사파의 마지막 잔당이었다. 오늘 밤 그 계집애를 반드시 잡아온다. 학교도 집도 아니다. 그년이 매일 수련하러 가는 도장, 그곳을 덮친다. 이번에는 실패란 없다. 방해하는 놈들은 누구든 죽여도 좋다. 마동철의 계획은 치밀한 듯 보였지만 이미 거대한 거미줄 위에서 발버둥 치는 나방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의 모든 통화 내용과 움직임은 박성준의 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한진평은 보고를 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뱀이 스스로 머리를 단두대 위에 올려놓은 격이었다. 그날 저녁 유리는 평소처럼 도복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했지만 유리는 그 눈빛 속에 담긴 비장함을 읽을 수 있었다. 유리야. 현관을 나서는 유리를 한진평이 불러 세웠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겁먹지 마라. 아빠를 믿고 내 자신을 믿어라. 너는 약하지 않다. 내 아버지. 유리는 굳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하고 문을 나섰다. 그녀는 오늘 밤이 모든 것을 끝낼 결전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두렵기보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뛰었다. 유리가 향한 곳은 평소 다니던 도장이 아니었다. 한진평이 미리 준비해둔 인천항 부근의 거대한 폐창고였다. 낡은 철문과 깨진 유리창, 내부에 희미한 전등 불빛만이 깜빡이는 곳. 이곳이 바로 마동철과 흑사파를 위한 마지막 무대였다. 유리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주변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창고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다. 마동철과 그의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었다. 그들은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역시 미끼였군. 애송이 같은 년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왔구나. 마동철이 차에서 내리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손에는 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다. 불법으로 밀수한 러시아제 토카레프 권총. 그가 가진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다.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넓은 창고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교복 차림의 유리를 보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저 계집애 하나 잡자고 우리가 이 난리를 핀 거야? 오늘은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유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태권도 기본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눈빛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동철이 권총을 유리의 머리에 겨누며 다가왔다. 내 애비 어디 있냐? 쥐새끼처럼 숨어서 장난질만 치는 내 애비한테 전해라. 딸년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내 앞에 기어 나오라고. 그 순간이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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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창고 지붕과 벽에 설치된 조명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가며 일대가 다시 암흑에 휩싸였다. 아니, 암흑이 아니었다. 오직 마동철과 유리가 있는 창고 중앙 무대만을 남겨둔 채 모든 주변 조명이 꺼진 것이었다.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의 머리 위로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조용히 나타나 그들의 이마와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다. 창고 2층 난간과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저격수들. 군복이 아닌 검은 전투복을 입은 박성준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소총은 단순한 K2가 아니었다. 소음기와 고성능 조준경이 장착된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는 특수 소총이었다. 움직이는 놈은 쏜다.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박성준의 냉정한 목소리에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 너머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검은색 택티컬 슈트 차림의 한진평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적을 절멸시키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나를 찾았나 버러지. 한진평의 목소리에 마동철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바로 그놈이었다. 공원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쓰레기처럼 쓸어버렸던 악몽 같던 그 남자.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내 놈 같은 쓰레기가 알 필요 없는 이름이다. 한진평은 마동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의 손에 권총이 들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지 마. 오면 쏴버릴 거야. 내 딸 대가리를 날려버리겠다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유리의 머리에 총구를 바싹 갖다 댔다. 하지만 유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동철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한진평은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쏴라. 뭐라고? 내 놈 손에 들린 그 장난감으로 내 딸을 쏠 수 있다면 한번 쏴봐라. 한진평의 눈빛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딸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 아니었다. 딸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눈앞의 적에 대한 완벽한 경멸이었다. 마동철이 당황하며 망설이는 찰나의 순간, 유리의 몸이 폭발하듯 움직였다. 그녀는 마동철의 팔을 잡고 있던 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비틀었다. 동시에 몸을 낮추며 다른 손으로 총구를 하늘로 밀어 올렸다. 탕!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이어지는 동작으로 유리의 무릎이 마동철의 급소를 냅다 찍어 올렸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마동철이 총을 놓치며 고꾸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진평은 무너진 마동철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지옥의 사신처럼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진짜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그는 마동철을 끌고 창고 밖으로 나갔다. 박성준의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남은 조직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경찰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법의 심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처사였다. 그들은 신원 미상의 범죄자들로 처리되어
조용히 이 세상에서 증발하게 될 터였다. 잠시 후 한진평이 창고 안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마동철이 없었다. 그는 묵묵히 딸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잘했다, 내 딸. 그 한마디에 강철 같던 유리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겼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인천항의 새벽 바람이 부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피비린내 나는 밤의 흔적을 씻어내고 있었다. 흑사파라는 이름의 독사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소멸했다. 인천항의 폐창고에 새벽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산한 바닷바람만이 맴돌고 있었다. 간밤에 처절했던 사투는 한편의 악몽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핏자국도 깨진 유리 조각도 탄 피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성준 소령이 이끄는 그림자팀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듯 완벽한 뒷정리를 마친 후였다. 마동철을 포함한 흑사파의 잔당들은 검은색 벤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가려지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으며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된 상태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군사시설 지하, 공식적인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문시설이었다. 지금부터 너희들의 이름과 과거는 없다. 방음 처리된 하얀 방 안 박성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너희는 대한민국에서 사망 처리될 것이다. 가족들은 너희가 불법 도박선을 타다 실종된 것으로 알게 되겠지. 너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우리가 지정하는 제3세계 국가의 어느 외딴 섬 염전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저항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소멸하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심판? 교도소? 그것은 차라리 잡이었다. 그들은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아래 이름도 존재도 지워진 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될 운명이었다. 그들이 평생 다른 이들에게 가했던 공포와 폭력을 이제는 죽는 날까지 스스로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다. 한진평이 약속했던 진짜 지옥은 바로 이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정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김경사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숙직 근무에 지쳐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었다. 그는 흑사파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으며 그들의 뒤를 봐주던 부패 경찰이었다. 최근 흑사파가 무언가에 크게 휘말린 것 같다는 낌새는 챘지만 마동철과의 연락이 끊겨 답답하던 참이었다. 그때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박성준이었다. 김경사님이시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쇼? 김경사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박성준은 말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김경사가 마동철로부터 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고화질 사진 여러 장과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녹취록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정리된 문서가 들어 있었다. 김경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떨어뜨릴 정도로 사색이 되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대체 누구야?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성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중요한 건 이 서류의 사본이 지금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사님은 단순히 옷을 벗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죠. 아마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셔야 할 겁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김 경사의 목소리가 벌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중으로 사직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가족들과 함께 이 도시를
아니, 이 나라를 떠나십시오. 동남아 어디든 좋습니다. 2번 다시는 돌아오지 마십시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저는 오늘 드린 이 서류를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될 겁니다. 박성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형사과 사무실을 나갔다. 김경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 같은 시각 서부지검의 최 수사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를 전달받고 조용히 사표를 제출했다. 거대한 조직의 비호 아래 기생하던 부패한 공권력의 말단들은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갔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 했다. 며칠 뒤 유리는 다시 교복을 입고 등교했다. 학교는 여전히 시끄럽고 평범했다. 하지만 유리는 더 이상 예전의 유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은 한번 부서졌다가 다시 조립된 기계처럼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갈 때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전의 두려움이나 경외와는 다른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섞인 시선. 흑사파의 실종은 지역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경찰은 단순 가출 혹은 조직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한 잠적으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뒷골목에서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하룻밤 만에 증발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항상 무진여고의 한유리라는 이름이 따라다녔다. 유리는 애써 그런 시선들을 무시했다. 하지만 모든 감각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해져 있었다. 누군가 뒤에서 걸어오는 발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눈빛 하나하나에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영혼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앞에 식판을 놓고 앉았다. 얼마 전 골목길에서 유리가 구해줬던 여대생 박소희였다. 유리 학생 맞죠? 나 기억해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학교 다닌다는 얘기 듣고 계속 찾아오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망설였어요. 미안해요. 소희의 얼굴은 그날 밤처럼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였다. 제가 뭐가 무서워요? 괜찮으세요? 네. 학생 덕분에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소희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유리를 바라봤다. 그리고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별건 아니고 그냥 고마워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유리 학생이 힘든 일 겪었다는 소문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전 괜찮아요. 유리는 선물을 받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큰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운 마음속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날 밤 유리는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소희가 준 선물을 열어보았다. 예쁜 만년필이었다. 만년필 옆에는 작은 카드도 들어있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당신 덕분에 제 세상은 지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어 고맙습니다. 유리는 카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정한 강함은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능력이라고. 자신은 그 가르침을 따랐을 뿐인데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시끄러웠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했고 정의를 행한 대가는 고독과 상처로 돌아왔다. 유리는 만년필을 꽉 쥐었다. 이 모든 혼란과 상처의 끝에서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밤은 깊어갔고 소녀의 성장통은 침묵 속에서 더욱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흑사파가 사라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유리의 일상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의 일은 암묵적인 금기어처럼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았다. 유리는 아버지가 두려워졌고 한진평은 딸에게 자신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마음에 걸렸다. 주말 오후 한진평은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거실로 나왔다. 유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앳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유리야, 내 아버지. 잠깐 나랑 드라이브나 갈까? 아버지가 먼저 내민 손이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세단은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를 달렸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만 조용히 흐를 뿐 대화는 없었다. 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였다. 평화로운 강변 풍경이 분열을 맞았다.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차가운 강바람이 유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진평이었다. 요즘 학교는 다닐만 하냐? 네. 그냥 똑같아요. 그날 밤 일 많이 무서웠지.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유리는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더 무서웠어요. 유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한진평은 쓰게 웃으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랬을 게다. 내 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하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군인과는 너무 다르셨어요. 쌓여왔던 질문들이 터져나왔다. 한진평은 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이제는 말해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그놈들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곳으로 갔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모든 악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유리야. 때로는 그 울타리를 넘어온 짐승을 상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더 사나운 짐승이 되어야 할 때가 있지.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괴물과 싸우는 일. 내 손에 피를 묻히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너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내 숙명이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짊어져 온 군인의 무게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내게 정의로운 영웅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리야,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유일한 이유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던 두려움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연민이 차올랐다. 아버지는 그저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외로운 그림자였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내게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마. 유리는 말없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와락 안겼다. 아버지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그제야 유리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공포와 혼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괴물이 아니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딸을 그리고 세상을 지키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아버지였다. 그날 이후 유리는 변했다.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묵묵히 빛을 지키는 아버지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태권도 수련에 매진했다. 하지만 목표는 달라졌다. 이전에는 단순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딱딱한 군사 서적들 사이에서 전략과 역사, 심리학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었다. 단순히 주먹만 강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통찰력을 기르고 싶었다. 한진평은 그런 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어느 주말 유리는 박소희에게 연락해 함께 봉사활동을 나섰다.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다.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유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유리 학생은 꿈이 뭐예요? 쉬는 시간에 소희가 물었다. 유리는 잠시 생각하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경찰이요.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주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그것은 처음으로 구체화된 그녀의 꿈이었다.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싸울 수는 없겠지만 자신은 양지에서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끔찍했던 사건은 소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다. 부녀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심을 공유하며 세상 그 누구보다 강력한 유대감으로 맺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아버지와 딸이 아닌 서로의 신념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가장 든든한 동지가 되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세상은 유리가 겪었던 폭풍을 잊은 듯 평온했다. 흑사파가 사라진 신촌과 홍대 거리는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던 갈취가 사라졌고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누구도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유리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경찰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학업과 수련에 매진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채워나갔다.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은 희미한 흉터처럼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진평은 알고 있었다. 자연이 진공을 허용하지 않듯 권력의 공백 또한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흑사파라는 중간 규모의 포식자가 사라진 자리는 더 크고 굶주린 상위 포식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이터가 될 터였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그의 서재에 설치된 직통 회선으로 박성준 소령의 연락이 왔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최근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흑사파가 사라진 상권에 강남을 기반으로 하는 태왕홀딩스라는 기업이 조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왕홀딩스. 표면적으로는 투자 자문과 부동산 개발을 하는 건실한 기업이었다. 하지만 그 실체는 각종 첨단 금융 사기와 돈 세탁, 기업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신종 범죄 조직이었다. 마동철의 흑사파가 칼과 주먹으로 돈을 뜯는 하이에나였다면 태왕홀딩스는 법과 자본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물로 먹잇감을 질식시키는 거대한 아나콘다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방식은 흑사파와 다릅니다.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게에 낮은 이자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교묘한 계약으로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상가 건물이 그들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총책은 누군가? 한진평의 질문에 박성준은 잠시 말을 골랐다. 그림자입니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그저 양 회장이라고만 불립니다. 저희가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양 회장은 과거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각종 공작과 정보전, 심리전의 대가이며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흔적을 남긴 적이 없는 유령 같은 자입니다. 한진평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마동철 같은 길거리 양아치와는 격이 다른 상대였다. 자신과 같은 프로의 영역에 있는 자, 어쩌면 자신보다 더 어둠의 생리를 잘 아는 자일지도 모른다. 계속 주시하도록.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이상 먼저 움직이진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파악해도 자금 흐름, 인물 관계, 약점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태왕홀딩스가 유독 흑사파의 소멸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뒷돈을 써서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들을 접촉하고 지역 정보원들을 풀어 그날 밤 흑사파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확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그 순간 한진평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수십 년 전 군에서 막 소령 계급장을 달았던 시절. 비공식 합동작전에서 마주쳤던 한 정보사 요원.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함과 통제되지 않는 야심 때문에 결국 불명예스럽게 조직에서 축출되었던 인물. 당시 그의 암호명은 카이론, 그리고 그의 성은 양씨였다. 한진평은 서재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군 생활 중 가장 기밀 등급이 높은 작전들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먼지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내들었다. 작전명 붉은 여명. 파일을 넘기자 젊은 시절의 정보사 요원들 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그중 한 명, 날카로운 눈매와 비릿한 미소를 가진 남자의 사진 아래에 양인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다. 살아있었나? 한진평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양인호.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한진평 자신과 같은 종류의 훈련을 받았고 같은 종류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였다. 하지만 그는 선을 넘었다. 힘을 사적인 욕망과 파괴를 위해 쓰기로 선택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양인호는 분명 흑사파의 어설픈 소멸 과정에서 동료의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프로가 남긴 미세하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한진평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딸 유리. 그는 평생을 바쳐 이 평화를 지켜왔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소탕이 아니었다. 그림자 대 그림자, 프로 대 프로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다. 마동철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진짜 싸움. 한진평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고요했던 수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돌멩이가 마침내 던져졌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양인호, 현재는 태왕홀딩스의 양 회장이라 불리는 남자는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층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로 된 사무실은 차가운 금속과 검은색 대리석으로 꾸며져 그의 내면처럼 어둡고 냉혹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인간의 욕망을 파고들며 법과 제도라는 허울을 비웃는 설계자였다. 그의 앞에는 홀로그램 스크린이 여러 개 떠 있었다. 한쪽에는 흑사파 조직원들의 신상 정보와 그들의 마지막 행적이, 다른 쪽에는 서부경찰서 김경사와 서부지검 최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사직과 해외 출국 기록이 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스크린에는 한진평이라는 남자의 극히 제한된 민간인 신상 정보 파일이 열려 있었다. 한진평. 양인호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비틀린 미소가 걸렸다. 수십 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뻣뻣하고 원칙주의자였던 남자. 작전 중 사망으로 위장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자신과 달리
그는 군에서 승승장구의 별까지 달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당신이었군, 한진평. 늙어서도 그 고지식한 성격은 여전한 모양이야. 일개 양아치 무리를 처리하는데 이렇게까지 프로의 흔적을 남겨놓다니. 이건 마치 나를 향한 초대장 같지 않나? 양인호는 흑사파의 소멸 방식에서 동류의 냄새를 맡았다. 완벽한 증거인멸, 신속한 비호 세력 제거, 그리고 조직원들의 완벽한 증발.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국가의 비공식적인 가장 어두운 힘이 개입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한진평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될 수 없었다. 그는 한진평이 자신의 딸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을 것이라 직감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가족이었다. 양인호는 공격을 결심했다. 하지만 마동철처럼 어리석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한진평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숨통을 조일 생각이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독이 든 사과를 보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무진여자고등학교 교장실에 태왕장학재단의 이사라는 자가 찾아왔다. 그는 학교 발전을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약속하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최근 불의에 맞서 용감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2학년 한유리 학생을 올해의 용감한 청소년으로 선정해 재단 차원에서 특별 장학금과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학교 측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소식은 곧바로 유리에게 전해졌다. 유리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태왕이라는 이름,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적인 접근 방식. 그녀는 하교 후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진평은 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전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아버지, 이거 함정이죠? 어떻게 해야 해요? 두려우냐? 한진평의 질문에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라면요. 딸의 단단한 눈빛을 확인한 한진평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유리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겨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이 전쟁을 함께 치를 동지였다. 그래. 이건 양인호가 우리에게 던진 탐색전이다. 여기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거절하면 그놈은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겠지. 피할 수 없다면 그 함정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판을 뒤집어야 한다. 한진평은 박성준 소령을 집으로 불렀다. 세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아 마지막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작전명은 체크메이트. 유리야, 너는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상식에 참석해서 그들이 주는 장학금과 상장을 받아라. 아마 양인호 본인이 직접 나타나거나 그의 대리인이 너를 떠보려 할 것이다. 그들의 어떤 질문에도 너는 그저 평범하고 용감한, 그리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여고생을 연기해야 한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너는 내 딸이다. 너의 침착함과 담대함이 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열쇠다. 한진평은 딸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그리고 박성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소령. 우리가 양인호의 시선을 유리에게 고정시키는 동안 자네는 놈의 심장을 찌를 비수를 준비하게. 태왕홀딩스의 모든 불법 자금 흐름, 특히 해외 조세 피난처로 빼돌린 자금 내역을 총정리해. 그리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시로 FAC과 연방국세청 IRS에 근무하는 우리 쪽 라인에 자료를 넘길 준비를 하도록. 국내의 끈아풀들은 양인호가 막을 수 있겠지만 태평양 건너에서 날아오는 칼날은 그놈도 막지 못할 테니. 양인호가 국내의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 부를 축적했다면
한진평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한 사법공조의 칼날로 그를 심판할 계획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국가의 시스템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악을 가장 거대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의 힘으로 뿌리 뽑으려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약속된 시상식 날 유리는 아버지가 골라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약속 장소인 도심의 한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단상 위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신사가 서 있었다. 양인호였다. 그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직접 유리를 맞았다. 학생이 한유리 양이군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용감한 학생입니다. 양인호는 유리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압도적인 눈빛에 위축되었겠지만 유리는 아버지와의 훈련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하고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시상식 내내 양인호는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따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다. 무술은 언제부터 배운 건가요?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던데.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 재단에서 끝까지 후원해주고 싶은 인재인데. 유리는 한진평과 수없이 연습했던 대로 순수하고 영민한 모범생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정직한 분이세요. 태권도는 어릴 때부터 아빠와 함께 운동 삼아 배운 게 전부예요.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유리의 대답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양인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예상했던 불안이나 공포의 그림자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너무나도 완벽한 모범 답안.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시각이었다. 양인호의 시선이 온통 유리에게 쏠려 있는 동안 박성준의 팀은 일제히 움직였다. 태왕홀딩스의 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미국 재무부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한진평이 신뢰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특수부 검사에게 태왕홀딩스의 국내 범죄 증거 자료 전부가 익명의 제보 형태로 전달되었다. 작전 개시 30분 만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양인호의 거대한 돈 제국을 무너뜨릴 법적 절차가 개시되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양인호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차로 돌아가던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의 은행에 있던 그의 비밀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다는 긴급 보고, 홍콩과 마카오에 있던 페이퍼 컴퍼니 사무실에 현지 경찰과 미국 IRS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는 비명 같은 연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자신의 본사 빌딩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말도 안 돼.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사냥터의 한가운데로 유인된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단 하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한진평이었다. 너였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양인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진평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놈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양인호. 너는 내 딸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고작 딸년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건 거란 말이냐. 내 모든 것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처럼 공허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지. 너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다. 한진평은 전화를 끊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다. 몇 주 후 대한민국은 태왕홀딩스 게이트로 떠들썩했다. 양인호의 모든 범죄 행각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고 그는 결국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어 종신형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희대의 범죄자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그가 쌓아올린 제국은 재와 먼지로 사라졌다. 이듬해 봄 유리는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입학식 날 제복을 입은 유리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늠름하고 당당했다. 한진평은 말없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그래. 대한민국을 잘 부탁한다, 한유리 순경. 유리는 경례를 하고 힘차게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보호받던 소녀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정의로운 수호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진평은 멀어져 가는 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고 그의 신념과 용기는 딸에게로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 괴물과 싸우던 외로운 파수꾼의 시대는 저물고 이제 밝은 태양 아래에서 희망을 지켜낼 새로운 영웅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